노인 냄새 진짜 역겨워 죽겠네. 그 말에 내 심장은 그대로 멎은 것 같았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나는 공기 취급이었다. 냉장고에도 내 반찬은 따로 격리되었다. 아들은 침묵했고 며느리는 문을 닫았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이제 짐이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75세 최순자라고 합니다. 40년 넘게 이 집에서 살며 남편 뒷바라지하고 두 아들 키워내느라 정신없이 살았지요.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이렇게라도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끄럽고 어질러져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며느리가 끓여주는 국 한 그릇에도 감사하며 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가끔 며느리가 방 청소를 하고 나서는 꼭 방향제를 뿌립니다. 요즘엔 습해서 냄새가 잘 배어요 하면서 웃지만 그 말에 속뜻이 담겨 있는 걸 모를 제가 아니지요. 어느 날은 몰래 들은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노인 냄새 나서 역겨워 죽겠어. 숨 막혀서 못 살겠어.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손주들 보기 민망해질까봐. 하지만 참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군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원래 강원도 정선 출신입니다. 20대 초반 도시로 돈 벌러 나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안산에 자리를 잡게 되었지요. 그땐 다들 그랬듯 가진 것 없이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뭐라도 되겠거니 했어요. 남편은 말이 없고 고집스러웠지만 밖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하고 쉬는 날에도 늘 자재상가나 철물점을 들락거렸죠. 그런 남편 뒷바라지하며 저는 애들 셋을 키웠습니다. 큰애는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애는 일찍 취직했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이 집도 30년 전에 간신히 대출 끼고 마련했죠. 도배는 늘 손수했고 연탄 아궁이 떼던 시절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밥 지어놓고 도시락 싸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어느 해 여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순식간에 혼자가 되었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적적했지만 손주들 얼굴 보면 위안이 됐어요. 큰아들 부부가 사정이 어려워 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했을 땐 기꺼이 방을 내줬습니다. 그땐 이렇게까지 마음이 외로워질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방은 창도 없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저희가 작은 방 쓰고 어머님은 안방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고마워했죠. 그런데 며칠 뒤 안방은 며느리 드레스룸으로 변해 있었고 저는 창도 없는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 키우는 집은 원래 좀 어수선한 법이니까요. 방문은 자주 닫혀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들리는 손주들 웃음소리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저는 그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 속에도 어느새 저는 빠져 있었어요. 생일에도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고 같이 밥 한 끼 먹는 날도 드물었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깟 섭섭함 말해서 뭐 하나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살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히 며느리의 독백을 듣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냄새야. 노인 냄새 진짜 역겨워 죽겠네. 환기도 안 시키고 내가 이 집에서 숨 막혀 못 살겠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겁게 잠겨있던 문이 딸깍 소리 나며 닫히는 것처럼 제 마음도 서서히 닫혀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마주치는 일이 부쩍 불편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피하는 듯한 기류가 느껴졌죠. 며느리는 제게 최소한의 인사만 건넸고 제 방 근처에만 가면 문을 꼭 닫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주에 리모델링 좀 하려고요. 애들 공부방도 새로 만들고요. 그 말에 저는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물건은 작은 베란다 쪽 창고로 밀려났고 책 한 권 펼칠 수 없는 공간이 제 자리가 되었어요. 며느리는 청소기를 돌리며 창문을 활짝 열고 향초를 켰습니다. 어머님 방은 환기가 잘 안 돼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곰팡이 냄새라니, 그건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말하는 거겠죠. 어느 날은 저녁을 혼자 먹고 있는데 손주가 제 무릎에 안기려다 며느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지우야, 옷 더러워지니까 거기 앉지 마. 어서 방으로 가. 제 무릎이 더럽다는 뜻일까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집에 늦게 들어오니 제가 며느리와 겪는 이런 일들을 알 리가 없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미지근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지연이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애들도 챙기고 요즘 일도 바쁘고. 하루는 용기를 내어 말해봤습니다. 도현아, 혹시 내가 불편해서 지연이가 그런 거니?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계시면 와이프가 조금 예민해져서.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이 집에서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존재라는 걸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전화를 하며 했던 말이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진짜 못 살겠어. 같이 사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야. 노인네랑 숨 쉬는 것도 싫다고. 어휴 진짜.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고 발끝이 저려왔습니다. 노인네. 이제는 이름도 엄마도 아닌 그냥 노인네가 되어버린 거였죠. 며칠 뒤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잠깐 지연이랑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떨까요?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잠깐만, 정말 잠깐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안에서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나가야 하는구나. 이 집에서조차 나의 자리는 없는 거구나.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이 집을 떠나자고요. 며칠 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주방에 있는 반찬은 따로 덜어드릴게요. 아무래도 냉장고 같이 쓰는 게 좀 그래서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엔 뚜렷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 안에 제가 끼어있는 존재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듯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아이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했고 저는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제 방 문 앞에 쟁반을 놓고 엄마, 오늘은 내가 싸드리게 하고 말했지만 그 손에 들린 건 김치 3쪽과 찬밥 한 공기뿐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며느리가 적어 놓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후 알러지 마늘, 김치류 금지. 그 밑에는 또 다른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음식과 분리 보관 부탁.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사람으로서 저를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냄새나는 존재, 거리 둬야 하는 존재, 배려보단 피해야 할 대상. 하루는 며느리가 방 청소를 하다가 제 옷장을 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배서 아기 옷이랑 같이 두기엔 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옷에서 나는 냄새가 아이에게 해롭다는 듯한 말투였지요. 저녁에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도현아, 내가 정말 그렇게 불편한 존재니? 아들은 그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연이가 예민한 건 알잖아요. 예민한 건 알지만 내가 여기서 밥도 같이 못 먹고 냉장고도 같이 못 쓰고 그게 정상적인 거니.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오히려 그래, 엄마. 그게 맞아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아이 생일 파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생일은 지우 친구들이 많이 와서요. 거실 사용은 조금 어렵고, 어머님은 하루 외출하시면 어떨까요? 생일날 외출하라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부탁인지도 모르는 듯 며느리는 끝까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어디로 나가 있으면 될까? 제가 그렇게 묻자 며느리는 카페나 도서관 같은 데라도 가 계시면 오후에는 끝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외출한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연이도 애 키우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저는 어느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을 피해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제겐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토록 작아지고 불편한 존재가 된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그날 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고 텅 빈 반찬통을 바라보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집에서 벗어나자. 하지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뭘 잃는 건지 똑똑히 보여주고 나가리라. 며칠 뒤 아들이 퇴근길에 뜻밖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지연이가 미안하다고 하더라. 요즘 너무 예민했던 것 같대. 뜻밖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구나. 나도 말은 안 했지만 많이 서운했어. 아들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도 노력한대요. 그래서 우리 다시 잘 해보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아이들도 있고 다시 풀리려나 보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오랜만에 제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 끓였어요. 예전에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거요. 그녀의 미소는 어색했지만 진심처럼 보이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래, 잘 먹을게.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고 그 식탁에는 묘한 긴장과 동시에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아이들도 제게 달려와 안겼고 잠시나마 가족이란 단어를 다시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말투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혹시 그 땅 문서 아직 가지고 계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응,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잘 모셔두고 있지. 혹시 그 땅 매매 생각 있으세요? 그 말에서 또렷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잠시 태도를 바꾼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날 밤 며느리는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라도 그 땅 파시게 되면 저희랑 상의해 주세요. 아드님도 이 집 지키려고 애쓰는 거 아시잖아요. 이 집 지키려고.
그래, 결국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저들이 집을 온전히 가지게 되는 거겠지. 지연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며느리는 놀란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갈게. 네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신 집은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내가 처분할 거야.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야 어머님 몫이죠. 당연히 어머님 뜻대로 하셔야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다음 결정을 내릴 시간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출근도 미룬 채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어제 한 말 진심이세요? 진짜 집 파시겠다고?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불편하다며. 그럼 내가 떠나는 게 맞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을 파는 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아들의 눈빛엔 당황함과 계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요.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상냥한 말투로 과일과 영양제를 내밀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간 냉장고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음식과 분리 보관 부탁.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지연아, 이 집은 내가 불편하지 않게끔 내가 나가는 거야. 어머님, 그런 말 마세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동산을 불렀고 집 앞에 매물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집의 공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부터 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집을 파시겠다고? 그래. 내가 지켜온 집이지만 이제 너희가 불편하다잖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게 답답해서 그랬던 거지. 그래, 그러니까. 답답한 거 해결해 줄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주방에서 손을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 파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겠지. 저희 지금 전세 대출도 안 나와요. 아이들 학교도 여기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내 아이들 생일도 쫓겨나야 했고 냉장고도 함께 못 썼어.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에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엄마, 진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그냥 조금만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냄새 난다고 쫓겨나기 전까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천천히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보험 증서, 땅 문서, 집 문서 전부 꺼내어 노트에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초조해졌고 아들은 연신 전화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야.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이 젊은 부부를 데리고 집을 보러 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던 여자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아도 되는 구조네요. 요즘은 세대 분리 어렵잖아요.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님들이 나가자마자 며느리는 제 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님, 진짜로 이 집 파시려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진지해. 장난으로 이 나이에 집 내놓겠니? 지금 우리 상황 모르세요? 애들 학교며 대출이며 이 집 아니면 그러니까 내 존재가 너희 삶의 장애가 된다는 말이잖니. 제 말에 며느리는 한 박자 멈췄다가 내뱉었습니다. 네,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답답하고 이젠 어머님 방 앞 지나다니는 것도 싫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 슬픔, 자책, 모멸.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 그 말 내가 듣고 싶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 말 해줘서 고맙다.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구나.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도현 씨, 엄마가 진짜 집한데 우리 진짜 나가야 된다고. 아들은 제게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애들도 있고. 그래, 애들 얘기 나올 줄 알았다. 그 애들 생일날 나는 카페에서 혼자 컵라면 먹었어.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앉아서 울었어. 너희가 웃고 노는 동안 나 혼자 울었다고. 그제서야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건 내가 몰랐어. 알아봐야 할 사람이 몰랐다는 게 더 비참한 거야. 순간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조용히 나가시기만 하면 되는 걸.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좋아. 조용히 나가줄게. 대신 너희는 이 집도 잃고 나도 잃는 거야. 그 말에 거실은 정적에 잠겼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문서 복사본과 정리된 목록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 위에 메모 한 장을 얹었습니다. 이 집은 나에게 40년이었다. 너희에겐 잠깐의 불편이었겠지만 나에게는 삶이었다. 다음 날 저는 정장을 입고 구청과 법무사 사무실을 돌았습니다. 집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했죠. 돌아오는 길 햇살은 눈부셨지만 마음은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며칠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 앉혔습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계약 마무리하자고 연락이 왔어. 그 전에 너희한테 내 마지막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아들은 말없이 제 눈을 바라봤고 며느리는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집 팔고 받은 계약금 영수증이야. 그리고 이건 앞으로 내가 갈 곳 주소. 며느리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다만 내가 바보였던 거지. 가족이니까 이해하자. 가족이니까 참고 살자.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냄새난다. 같이 숨 못 쉬겠다는 말이더구나.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아들은 손을 부여잡은 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참, 이 집은 내 명이었잖아. 그래서 너희 이름으로는 한 푼도 남지 않을 거야. 그리고 땅도 있어. 그것도 내가 정리할 생각이야.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돈이 묻어 있는 노인으로 보지 않게 하려고.
아들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짐을 싸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노인 커뮤니티 하우스라는 곳. 적은 보증금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엔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한마디씩은 하더군요. 결국 자식보다 여기가 편하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잘 지내. 너희도 너희 방식대로 잘 살아. 이제 더 이상 날 숨막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사를 마친 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작은 마당을 쓸고 입주한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끓여주는 국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텃밭도 함께 가꾸고 요일마다 돌아가며 반찬을 나눠 먹는 이곳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질서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문제, 재산 정리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후를 대비해 들었던 보험증서, 사망보험, 장례비용, 저축 등을 정리해 한 통의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집과 땅의 처분 수익 전액은 지역 노인복지센터로 기부합니다. 담담히 사인을 하고 증인 앞에서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새로운 보증금 마련에 실패했고 은행에서 대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집이 자신들 명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실감했겠죠. 아들은 급하게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집 매매 취소할 순 없어요? 우리 지금 나갈 데도 없고 대출도 안 돼요. 그건 너희가 미리 생각했어야지. 나는 너희가 편하자고 다 해줬으니까.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제가 철이 없었어요. 너무 이기적이었고,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반성이 아니라 위기감에서 비롯된 애걸복걸이라는 것을. 지연아, 나 지금이 좋아. 너무 조용하고 누가 나를 노인네라고 부르지도 않으니까. 며느리는 몇 초간 말을 잊지 못하더니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젠 뭐라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아니, 도현아. 엄마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고 줄 마음도 이제 없단다. 그 이후로 저는 제 유산 계획을 복지센터 이사장님과 함께 구체화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센터 설립 후원, 노인 무료 진료비 기금, 소외계층 장례비 지원. 이름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저 어느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고만 적을 겁니다. 복수는 때론 조용해야 더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이제야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겠지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집엔 새로운 가족이 이사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근처 작은 원룸 전셋집으로 옮겨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손주들은 전학을 갔고 며느리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 누군가 우리를 이해해 줬으면. 이해. 내가 그토록 바라던 한마디가 이제 와서 나오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바라던 건 거창한 사과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연기 같은 말이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공동생활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보조, 산책 동행, 글씨 못 쓰는 어르신들 대신 손편지 써드리기. 어느 날 센터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자제분은 안 찾아오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사람들이 내 가족이에요. 주말엔 아이들 봉사팀이 찾아왔고 함께 만들기 수업을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거기서야 비로소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되찾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이는 아들. 아는 손편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쓴 우리 가족 발표문. 제 사진은 없었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정말 죄송해요. 당신을 위한 집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집이었던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기로도 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들의 계산된 가족 사랑은 무너졌고 저는 나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짐이 아닌 내 삶의 주인입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노인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서 쑥을 뜯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짓는 이곳 생활이 제법 정겹습니다. 방은 작지만 햇살이 잘 들고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하며 내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선 누구도 저를 노인네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순자 어르신, 우리 어머님 혹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요즘은 글씨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힘들었지만 이제는 매일 한 줄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잘 살았다. 나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가끔은 창밖을 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립니다. 화도 나고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거라고. 무엇보다 이젠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만 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최순자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참 고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저처럼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 하나쯤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금만 더 용기 내세요.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외면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를 생각해 주세요. 때로는 한마디 따뜻한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